조선의 왕족에게 혈통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누군가는 왕자를 탐하다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영모의 굴레에 갇혀 절멸했습니다. 여기 그 피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스스로 예인이 되기를 선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칼날 대신 현을 잡아야만 했던 그의 이름은 이징입니다. 조선 선조의 제위 후반기부터 인조 치세에 이르기까지 조선 왕실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한 풍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골육상쟁은 매일같이 궁궐의 바닥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조정은 서인과 북인 그리고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 서로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선조의 7번째 서자인 인성군 이공의 아들로 이징은 태어났습니다. 당시 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벌어진 임해군의 의문사와 영창대군의 비참한 죽음은 어린 이징에게 혈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족쇄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인성군 계열은 늘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적들은 인성군을 영모의 수장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사방에서 눈을 부라렸고 어린 이징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매일같이 짙어지는 수심과 공포를 목격하며 성장했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높았으나 그 안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징은 또래의 왕손들이 경전을 읽고 무예를 닦으며 장차 조정의 대들보가 되기를 꿈꿀 때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뛰어난 총기는 오히려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똑똑한 왕손은 정적들에게 제거 대상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징은 유년 시절부터 말수가 적고 주변의 시선을 피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징은 우연히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검은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는 이징의 내면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동나무 몸체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현이 얹어진 이 악기는 말로 내뱉지 못하는 슬픔과 공포를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후원의 정자나 깊은 밤 자신의 처소에서 검은고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툰 소리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율에는 억눌린 자의 한과 생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배지에 유치되고 일가가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날 조짐이 보일 때마다 이징은 더욱 검은고에 집착했습니다. 왕족이 천하게 악기나 만진다는 비웃음은 그에게 오히려 면죄부와 같았습니다. 정적들은 검은고에 미쳐있는 그를 보며 권력에는 뜻이 없는 미치광이 혹은 한량이라 치부하며 감시의 눈길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징이 세상을 속이기 위해 친 거대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는 검은고의 길고 낮은 저음 속에 자신의 야망과 공포를 모두 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최고의 예인 중 한 명으로 기록될 이징의 서글픈 시작이었습니다. 왕의 손자로 태어나 왕의 조카로 살았으나 단 한순간도 왕족의 품위를 누리지 못했던 소년. 그는 이제 검은고 줄 뒤에 숨어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까요? 이징의 손가락 끝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명주실을 꼬아 만든 검은고의 혀는 단단하고 거칠었으며 그것을 누르고 튕기는 이징의 손끝에는 늘 피딱지가 앉았다가 굳은 살로 변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왕족의 고운 손은 어느새 시정의 악사보다 더 투박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징은 그 통증을 즐겼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 죽음의 공포는 잠시나마 잊혔기 때문입니다. 그가 검은고에 몰두할수록 궁궐 안팎의 시선은 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왕손이 격떨어지게 악기질이나 한다며 혀를 차던 종친들도 시간이 흐르자 그를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징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인조 반정 이후 광해군 때의 왕족들은 줄줄이 숙청의 칼날 아래 놓였습니다. 이징의 아버지 인성군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모의 수계로 지목되어 끊임없이 탄핵을 받던 아버지를 보며 이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문이 나도록 행동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검은고 명인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고 때로는 기생들이 있는 연회장에도 거리낌 없이 나타나 검은고를 켰습니다. 사대부들은 그를 보며 조선의 왕기가 저런 자의 손끝에서 흩어지는구나라며 비웃었으나 이징은 그 비웃음을 방패 삼아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켜는 검은고 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궁의 음이 울려 퍼질 때면 연회장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묘한 슬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한 시대의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징은 홀로 서재에 앉아 검은고 현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안을 비출 때면 그는 검은고 통 속에서 울리는 진동이 마치 아버지 인성군의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검은고를 켰습니다. 이징에게 검은고는 도피처이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감옥 안에 갇힘으로써 밖에서 불어오는 피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에 이징을 검은고에 미친 자로 기록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가장 치열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인조와 서인 세력이 보기에 이징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예술가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을 위협할 만한 배짱도 세력을 모을 만한 야심도 없는 오직 소리에만 집착하는 기인. 이징은 자신의 존엄을 깎아 소리를 얻었고 그 소리로 목숨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위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성군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징 또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연주하는 신용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비극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검은고 뒤에 숨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리로 누군가를 지키거나 혹은 자신마저 파괴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조 6년 서기 1628년 마침내 이징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비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유립의 모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그의 아버지 인성군 이공에게 마침내 사약이 내려진 것입니다. 왕의 숙부이자 선조의 아들이었던 인성군은 권력의 비정한 속성 앞에 한낱 가랑잎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징은 차마 통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 우는 것조차 조정에서는 또 다른 반역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던 그날 밤 이징은 평소보다 더욱 격렬하게 검은고를 켰다고 전해집니다. 평소에 정갈하고 절제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현을 뜯는 손가락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왔고 검은고의 공명통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인조의 감시자들은 이징의 처소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비웃었습니다. 아비가 죽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악기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자로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징이 세상에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곡소리였음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자가 나무통을 빌려 토해내는 단장의 슬픔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징의 검은고 줄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명주실로 단단히 꼬아 만든 현이 견디지 못할 만큼 그의 슬픔은 무겁고 날카로웠던 것입니다. 끊어진 줄은 이징의 뺨을 스쳐 상처를 남겼으나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져 언제 죽음의 문턱을 넘을지 모른다는 극한의 고독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왕족의 명예도 부귀영화도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끊어진 줄이 달린 검은고 한 대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인성군의 아들들 또한 처단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역적의 씨앗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징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살린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광기 어린 예술이었습니다. 인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징은 아비의 부고를 듣고도 검은고 줄이 끊어지도록 연주만 할 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폐인에 가깝습니다. 인조는 그 보고를 듣고 차갑게 웃으며 이징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죽일 가치조차 없는 음악에 미친 천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징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신 사약의 쓴맛이 자신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 같은 환각 속에서 그는 밤마다 끊어진 줄을 다시 이으며 다짐했습니다. 기록되지 않겠다. 기억되지 않겠다. 오직 소리로만 존재하겠다. 이후 이징의 음악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의 소리가 생존을 위한 위장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소리는 망자를 위한 진원곡이자 스스로를 향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 왕실의 일원이 아닌 소리의 감옥에 갇힌 자발적 수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도성안은 더 이상 이징이 숨 쉴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인성군의 죽음 이후 궁궐의 담장은 그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록 목숨은 부지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아비를 잃고도 풍악을 즐기는 페류나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살기 위해
미친 척하는 가련한 왕손이라 동정했습니다. 이징은 그 모든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낡은 검은고 한 대를 등에 지고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은 깊은 산세가 웅장한 금강산이었고 때로는 물길이 굽이치는 영남의 이름 없는 계곡이었습니다. 왕족의 화려한 의복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은 이징의 모습은 영락없는 떠돌이 악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은고 소리만은 숨길 수 없는 귀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산속에서 검은고를 켜면 숲속의 짐승들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으며 계곡의 물소리조차 그의 선율에 맞춰 잦아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징에게 자연은 유일하게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청중이었습니다. 바람은 그에게 왜 살아남았느냐 묻지 않았고 흐르는 물은 그의 아버지가 역적이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포 소리에 맞춰 검은고의 낮은 음을 퉁겼고 지저귀는 새소리에 맞춰 높은 음을 섞었습니다. 이때의 이징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음악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천의 정기를 선율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그의 검은고는 조선에서 전무후무한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유랑 도중 그는 이름 없는 선비들과 기생들, 그리고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징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은고를 기가 막히게 타는 나그네로만 그를 대했습니다. 이징은 그들 틈에 섞여 술 한 잔의 가락을 내어주고 보리밥 한 그릇에 평생의 한을 담은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왕실의 법도와 권력의 암투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과 비애가 그의 음악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유랑조차 완전한 도피는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감시자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징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그의 음악이 민심을 동요시키지는 않는지 인조의 귀에는 매일같이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켜는 검은고 줄 하나하나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고 있는 오랏줄과 같다는 것을. 그는 더욱 깊은 산속으로, 더 깊은 소리 안으로 자신을 유폐시켰습니다. 이 시기 이징의 음악은 천상의 소리라 불리며 구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검은고의 신선이라 불렀으나 정작 이징 자신은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선이 되기 위해 산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없어 쫓겨온 망명자임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검은고 소리가 아름다울수록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더욱 처절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으나 도성의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산천을 떠돌며 자연의 소리를 벗삼았던 이징에게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전갈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왕실의 종친으로서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악사로서 궁중의 연양에 참석하라. 인조의 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왕, 자신을 천치로 여겨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왕이 이제는 그의 제주가 필요하다며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징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유랑하는 동안 그는 자유로웠으나 그의 발목에는
여전히 왕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징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비명이 박힌 곳이었고 자신의 유년 시절이 난도질 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든 검은고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에게 검은고는 이제 악기를 넘어 그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궁에 들어선 이징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신선 노름을 하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역적의 자식이 용케도 살아 돌아왔다는 수군거림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징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발 아래의 차가운 박성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주해야 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인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늙고 병든 권력자의 눈동자가 이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인조는 이징에게 물었습니다. 내 검은고 소리가 팔도를 울린다 들었다. 너의 소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징은 대답 대신 검은고의 줄을 고르며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신의 소리에는 담긴 것이 없사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슬픔이 차면 울 뿐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연주. 그것은 예전의 기교 섞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의 폭포 소리, 이름 없는 무덤가의 핀 들꽃의 떨림, 그리고 아버지가 마셨던 사약의 차가운 금속성까지 모든 것이 선율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주가 계속될수록 궁궐 안의 소음은 잦아들었습니다. 인조의 눈가에는 묘한 경련이 일어났고 신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음악이라기보다 처절한 고발이었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이징은 그날 밤 왕의 면전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 깎아내어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나면 자신은 다시는 저 산속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왕은 그의 재주를 탐냈고 조정은 그의 소리를 가두려 할 것임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징은 궁중 악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전학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궁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다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며 부러워했으나 이징에게 그것은 산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유배지의 죄수복보다 무거웠고 매일같이 차려지는 진수성찬은 모래알처럼 서글펐습니다. 이징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왕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예술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전유물이며 살아남은 자들의 변명입니다. 사관들의 붓끝은 준엄했으나 때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었습니다. 인조실록과 당대의 여러 야사에서 이징은 검은고에 능한 종친 혹은 풍류에 빠져 세월을 보낸 자로 묘사됩니다. 기록 속에 그는 마치 정치적 야욕이라고는 단일 푼도 없는 그저 소리의 세계에 침잠한 순수한 예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건조한 문장들의 행간에는 억눌린 자의 신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록된 평가에 따르면 이징의 연주는 귀신을 울리고 신선을 춤추게 할 만큼 기이하고 절묘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대부들은 그의 재주를 칭송하면서도
그가 역적 인성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환기했습니다. 재주는 아까우나 그 근본이 가련하다는 식의 평가는 이징을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이는 그를 예우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왕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그를 예인으로 박제함으로써 그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징이 검은고에 집착한 것은 단순한 풍류나 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목을 만져보며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했던 자의 처절한 위장술이었습니다. 사관들이 그를 음악에 미친 자로 기록할 때 이징은 속으로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기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밤 검은고 통을 붙잡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궁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는 더욱 빠르고 화려한 가락으로 자신의 비명을 덮었습니다. 사료 속에서 이징은 인조의 총애를 받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는 인조의 잔인한 관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조는 이징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대범함을 과시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의 아들조차 음악으로 포용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이징을 무대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이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록은 그가 평온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말하지만 그 평온은 죽음보다 더한 침묵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진실은 붓이 닿지 않는 곳, 검은고의 깊은 공명통 안에서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외면한 그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되고 싶었던 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사내로 살고 싶었던 소박한 꿈이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기록은 그가 세상에 보여주기로 선택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월의 무게는 비단 권력자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예인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징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민하게 현 위를 넘나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명주실을 뜯고 튕기던 손가락 마디마디는 뒤틀리고 굵어졌으며 검은고의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가슴팍에는 원인 모를 통증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쇠락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의 소리가 완성될수록 내면은 더욱 황폐해져 간다는 지독한 역설이었습니다. 이징은 궁궐의 화려한 연회석상에서 수천 번의 연주를 마쳤습니다. 왕은 그의 연주를 들으며 시름을 잊었고 대신들은 그의 가락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징은 연주가 끝나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올 때마다 지독한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곡기로 채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켜는 선율이 타인의 흥을 돋우거나 권력의 평안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검은고를 잡았으나 이제는 검은고가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징은 선택합니다. 스스로 소리를 지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대궐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도성의 명문가들이 거액의 사례를 제안하며 청하는 연주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징이 노망이 났다거나 재주가 다하여 미천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었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락이 아니라 이징이 평생을 걸어온 저항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리를 권력의 장식품으로 남겨두느니 차라리 영원한 침묵 속에 가두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만년의 이징은 도성 근방의 한적한 초가에서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방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한 거문고가 여전히 놓여 있었으나 그 위에는 하얀 먼지만이 켜켜이 쌓여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을 고르지 않았고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산등성이에 걸린 달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때로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거문고 한 가락만 들려달라고 조를 때면 그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소리가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인간 이징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징의 침묵은 조선 왕실에 대한 가장 묵직한 일갈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광대로 만들려 했던 세상에 대해 그는 소리의 부재로 응수했습니다. 그가 연주를 멈춘 순간 역사는 그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왕족, 소리를 내지 않는 악사는 권력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몰락처럼 보였으나 이징에게는 평생 갈구해왔던 진정한 의미의 지워짐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누구의 손자도 아닌, 누구의 아들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서 죽어갈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이징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떠난 방에는 주인 잃은 거문고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낡은 초가집 근처에서 정체 모를 거문고 소리가 들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구슬프면서도 한없이 맑은 마치 족쇄를 벗어 던진 영혼이 허공으로 날아오르며 내는 마지막 진동 같았다고 합니다. 이징은 그렇게 스스로를 침묵 속에 유폐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가장 순수한 소리로 남긴 채 사라져갔습니다. 이징이 떠난 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핏빛 권력 다툼도, 그를 옥죄던 엄격한 신분제도 이제는 박물관에 박제된 기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이징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 또한 각자의 거문고를 켜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생존을 위한 직업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화려한 가면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라는 틀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숨긴 채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줄을 고릅니다. 이징이 왕족이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예인이라는 틀에 가두었듯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규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징의 삶은 우리에게 존엄한 생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단순히 숨을 쉬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생존의 전부가 아님을 그는 자신의 뒤틀린 손가락과 침묵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장 잔혹한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냈던 그의 역설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내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숭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선택한 길이 침묵과 은둔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굴복이 아닌 세상의 불의에 맞선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검은고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 줄을 튕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진실을 토해내기 위해 혀를 뜯고 있습니까? 이징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낮은 공명은 오늘날 복잡한 소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유합니다.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징의 끊어진 검은고 줄 사이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징이라는 이름은 정사의 중심부에서 서서히 밀려나 야사와 구전의 영역으로 그 거처를 옮겼습니다. 권력의 연대기는 승리한 자들의 이름만을 금성문에 새겼으나 백성들의 마음과 예인들의 손끝은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조선의 검은고 가락 속에는 정체 모를 슬픔과 기품이 서린 독특한 주법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 감히 부르지 못했으나 연주하는 이도 듣는 이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피워냈던 이징의 선율, 바로 그 숨겨진 소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유산은 화려한 악보나 거창한 비석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밤눈이 내리는 깊은 산골의 주막에서 혹은 이름 없는 악사가 켜는 검은고의 낮은 공명통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후대의 악사들은 검은고의 줄을 고를 때마다 한때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스스로 광대가 되기를 자처했던 한 사내의 고독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는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은 소리의 뿌리이다. 이징이 생전에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짧은 말은 기술적인 기교에만 매몰되던 조선 후기 예인들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기교가 아닌 생존의 철학을 남긴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유산은 때때로 기이한 전설이 되어 떠돌기도 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하던 어느 해 그가 머물렀던 옛집터에서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나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가 그의 곡조를 의조리자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식의 설화들은 민초들이 이징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어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이징은 더 이상 역적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낸 고결한 예인의 상징이자 구원자였던 셈입니다. 그가 사용하던 검은고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혹자는 그가 죽기 전 스스로 부수어 불태웠다고도 하고 혹자는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소리만큼은 조선의 산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국악의 깊은 울림 속에서 무겁고도 서늘한 슬픔, 즉 한의 정서를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징과 같은 이들이 자신의 생을 갈아 넣어 남긴 소리의 파편들을 우리가 여전히 마주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징은 사라졌으나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외침이 되어 역사 뒤편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금관이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씻기지 않고 세월에도 바래지 않는 인간의 진심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의 전설은 박제된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뜨거운 맥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징이라는 한 사내가 걸어온 길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가장 잔혹한 단면과 그 안에서 피어난 가장 처절한 예술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왕족의 권위를 내려놓음으로써 왕족으로서의 목숨을 보존했고 소리를 지음으로써 영원한 선율을 얻었습니다. 대궐의 문이 닫히고 그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그를 옥죄던 모든 이름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위대한 승자와 화려한 업적의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징의 삶은 그 이면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기록되지 못한 진실이 얼마나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가 켰던 검은고의 6줄은 그에게는 생명줄이었으며 동시에 세상을 향해 띄우는 소리 없는 경문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살아있노라. 비록 그대들이 나를 죽은 자 취급할지라도 나의 소리는 이 땅의 공기 속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는 외침말입니다. 이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우리 가슴 속에서 여전히 공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당신을 지우려 할 때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이징은 검은고를 택했고 침묵을 택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과서 한 줄에 기록되지 않았을지언정 고독한 영혼이 빚어낸 그 서늘한 아름다움은 오늘 밤에도 어느 낡은 악기 통 속에서 작게 진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에 숨겨진 인물 이징. 그의 선율은 이제 멈추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심의 무게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이 되어 역사의 뒤편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